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투맥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환 원장님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의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그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서 투자나 또 실수요자로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강의 또 그 핵심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 고 원장님 모시고 지금 지방선거가 어쨌든 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예고됐던 변화가 지금 이제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달라진 어떤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지방선거 이후에 뭐 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예측도 해 보면서 어떻게 이제 하반기죠. 6월을 들어섰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또 길을 좀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그 우리가 이 지방선거라는 이벤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지방선거 이후가 더 좀 걱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고 그렇죠. 말씀을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변곡점을 말씀하셨어요. 현재 이재명 정부는 그 지방선거 전부터 세제 그리고 금융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대출. 대출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 강력한 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내놓을 그런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게 구체적 윤곽이 나와야 되겠지만 자 이게 어떻게 우선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펼쳐질 것인지 고 원장께서 보시는 새로운 것들은 어떤 게 예상이 됩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올해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급변동한 일이 많았었죠. 다시 되돌아보면 이제 5월 9일이 하나의 이제 시장이 또 분수령이 됐었고.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세를 예. 이제 종료를 9월 9일 날 했고 예, 그리고 그게 10일부터 이제 풀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매물이 많이 급증했다가 또 급감하는. 확실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가격도 좀 요동을 쳤죠. 네. 2월 이후부터 이제 한 2, 3개월 뭐 1월부터 내리다가 그 이제 대통령의 그 강경한 그 정책의 발언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변수가 이제 6.3 그러니까 특히 규제 정책이라고 그러면 요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출 이게 가장 강력하고 두 번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세금이고 되게 보면 집값이 급등할 때 이런 규제 정책이 불안정할 때 나오는데 네. 항상 또 정가의 보도처럼 뭐 과거에 정권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가 이제 집값이 급등했던 대표적인 시기였으니까 네, 네. 뭐 지금도 또 민주당 정권이니까 그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 규제가 크고 하나는 이제 거래 규제예요. 뭐 지금 쭉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펼친 네.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지금 쭉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은 판박이에요. 대자비고 그런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6월 3일 날 이후에는 이제 그동안 이재명 정부 이제 정부가 추진해 왔고 검토했던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오늘이 그 주제죠.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그러니까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어떤 양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상되는 것들은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는 어려워요. 그건 대출. 조일 만큼 조였다. 네, 왜냐하면 15억 이하 이제 규제 지역에서 6억이죠. 네, 그리고 물론 규제 지역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말하자면 경기도나 인천 중에서도 지금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지역을 새로운 규제 지역으로 또 확대할 가능성이 하겠죠. 예,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그랬잖아요. 핀셋 규제라고 그래서 뭐 강남만 묶었다가 점차 확대되더니 그렇죠. 예, 전체로 다 이렇게 아예 규제 전체를 묶었죠. 예,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추가 규제 지역이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세금의 방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세제. 그렇게 되면 네. 세금은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취득세가 중과되긴 좀 어려워요. 그건 뭐 네. 뻔한 세금이니까. 네. 그런데 보유세하고 양도세가 타겟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양도세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장특공제 이 부분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네. 이 부분이 80%인데 최대 10년 이상 그렇죠.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되면 장특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강남과 마용성, 한강의 똘똘한 한 채 이 그렇죠. 지역들의 주로 노인들이에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예. 많죠. 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세금을 뭘로 내느냐. 종부세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년 6월 1일 해서 부과 기준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조세 반발 저항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그러니까 집을 팔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지금 5월 9일 이후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장기로 간다. 안 팔기로. 예, 적어도 네. 4년은 간다. 그다음에 내가 집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한번 매입하면 평균 보유 기간이 10년이에요. 적어도 10년. 예, 그리고 네. 이제 강남에 사는 노인분들은 뭐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 갈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웬만하면 뭐 그냥 여기서 죽겠다. 거기서 돌아가시려고 하죠. 예,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사정이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또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재산 이제 보유세가 부과가 되면 이건 또 조세 전가가 일어나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조세의 전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세금을 미루는 거죠. 세입자한테 떠는 그러니까 뭐 세입자한테 넘기는 거. 그렇죠. 그런 현상이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전월세를 올리는 또 이유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병의 원인이 대통령께서는 투기 수요라고 보지만 이게 지금 핀트가 시장하고 안 맞아요. 저처럼 시장주의자는 서울이 가구 수가 416만 가구, 주택 수가 391만 채로서 그래서 25만이 부족해서 부족한. 이걸 채우는데 정책의 방점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지금 세금으로 매물을 내놓게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문제. 오히려 매물이 안 나와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잠겨버리는 바람에 시장이 거래 절벽이 오는. 네, 그다음에 조세 증가 현상으로 내가 다 세금을 쓸 수 없다. 전세나 전세 그러니까 공급 월세로. 부족, 네. 전월세가 오르는데 조세의 증가 현상까지 덧붙이면 더 무섭게 오를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은 누가 손해를 보는가. 아하. 정부의 정책 의도는 좋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항상 정책 의도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네. 부동산 투기는 만국병이다. 꼭 잡아야 한다. 뭐 이런 말씀 그 당연히 맞죠. 뭐 근데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정권 때마다 했으니까.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부분을 간과하게 되고 네. 이걸 규제 정책으로 해서 집값과 전세값을 잡으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예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가 이게 꼭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전세가 움직이는 뭐 전세는 우리 부동산 경제학에서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 시장 임대료가 결정된다고 돼 있어요. 앵커님. 그렇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네. 이게 전세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세가 오른다고 해서 전세를 2개 얻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네. 전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왜 전세를 2개 얻어요. 이 매매는 2개 살 수 있어요. 투기 수요가 갭 투자죠. 그러니까 전세는 오직 공급이 부족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여기에 월세는 금리가 작용을 해요. 월세 전환이율과 금리와의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 전환이율이 올라가죠. 그렇겠죠. 예, 네. 그러나 전세를 잡고자 하려면 오직 방법은 세금이라든지 대출 규제가 아니에요. 공급만이 답이다. 전세가 늘어나야 전세값이 안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는 뭐 집주인들이 전세를 올리고 싶으니까 단합해서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담합은 아니다. 예, 전세 집주인은 늘 전세가 오르기를 원하죠. 그런데 전세가 내릴 때 보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착해져 가지고 단합을 안 해서 전세가 내리는 걸까요? 그런 거 말도 아니죠. 안 되는 소리. 수요 공급에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반대로 우리가 전세를 이번에 좀 전세 연대를 해가지고 집주인이 올리자. 그래서 올라가냐고 이 거대한 시장.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전세 잡는데 정책의 방점을 두라. 전월세를. 그러면
이게 나머지는 다 불필요한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집값을 잡겠다고 하니까 지금 규제 정책이 이게 그러니까 이 집값이 불안할 때 규제 정책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지금처럼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만으로 집을 잡아서 성공한 예가 없다. 네. 그리고 세금이나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학에서는 집값 잡는 도구로 쓰는 걸 전부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세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형평성 이 부담의 이런 이 정당성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아니 세금 제도를 집값 오른다고 막 올렸다 내렸다고 그러면 근데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지만 근데 그걸 과도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세금은 양도세와 종부세가 타겟이 될 것이고 지금 긴장해야 되는 사람은 일반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고가주택 25억 이상이 될지 30억 이게 지금 정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는 비거주. 1주택. 예, 1주택자 더군다나 강남의 고가주택이면서 비거주면 이건 직접적 타격을 크게 받죠. 크게 받겠죠. 예, 이제 안 팔고 버티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여기다가 이제 집이 두 채이고 고가주택이고 한 주택은 비거주하고 있고 그럼 엄청난 거죠. 이러면 이제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런 그다음에 사람은 많지 않지 않을까요? 예, 그 세 가지가 다 겹치는 사람. 예,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니까 그 2주택 이상도 보니까 전국 우리 서울을 봤더니 10%예요. 네. 다 집을 두 채 가진 그다음에 3주택은 1%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격 그러니까 정부도 이 여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크지 않다고 계속 그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 이 부분이 30만 명이라는 의외로 많아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 하는 분들이 이제 대출을 중단해 줘요. 만기가 되면. 그다음에 세금의 혜택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중과 조치가 배제됐는데 그다음에 대출 연장이 안 돼요. 이게 네. 8년이거든요. 네, 네. 8년 되고 나면 대출이 이제 회수를 한다 이게는 팔으란 뜻이죠. 네, 그런 자, 부분들이 그러면 좀, 예.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비거주 1주택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또 예. 서울 강남이나 이 또 마용성 위주로는 똘똘한 한 채의 어쩔 수 없는 비거주 1주택이 여러 가지 사유로 있다. 그러면 정부가 일률적으로 비거주 1주택을 다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예외라든가 이런 걸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당국자들도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는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량한 비거주 1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선의의 피해자라고 부득이한. 우리가 부득이한. 자, 이런 경우에 정부가 다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획일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모든 조세 저도 예전에 세제발전심의 지금도 이제 금융위에 저도 네네. 금융발전심의위원을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예, 그리고 조세 반발, 조세 저항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크게 무섭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모든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여야 돼요. 제가 세제심의위원 한 10년 하면서 보니까 세계적 기준에 맞아야 예, 된다. 글로벌 OECD 기준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겁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선 우리 총 소득에서 조세 부담률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담세율. 예, 네. 담세율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조세 연구원도 있는데 이걸 내놓지를 않아요. 어느 정부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취득세가 많은 경우도 있고 양도세가 많은 경우도 있고 보유세 그건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정책에 다르지만 어쨌든 총 그 평균 지불하는 게 이 세금은 호환마마보다도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뺏긴다는 개념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금은 뜯긴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폭군 밑에서는 있어도 세금이 많은 곳은 못 있는다 이러잖아요. 뭐 가혹한 세금은 아주 그냥 옛날부터 유명하죠. 폭군보다도 더 무섭다. 네. 세금 피해서는 다 가잖아요. 가렴주구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가렴주구.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그러니까 보유세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 0.15다라고 하고 뭐 이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데는 1%다. 뭐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 하나만 근데 양도소득세가 6에서 40, 미국은 한 10%, 15거든요. 네. 이게 3배, 4배 비싸죠. 너무 많죠. 증여상속세도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굉장히 10에서 50%고 최대 이게 60%까지 가거든요. 네.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 세금 개편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해서 네. 이게 형평과 아까 담세율 같은 걸 좀 해야 되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보유자 이런 것들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은 매물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좀 부작용까지 규제 역설로 말하면 이제 결국은 전월세 가격이 3, 4년 왜냐하면 공급이 3, 4년 없을 테니까 네네, 앞으로.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예측 그러면 결국은 대자비 그 좀 뭐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가 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럴 확률이 70% 이상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는 2029년까지 매년 한 100조 원의 재정 적자를 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한국재정학회장조차 이렇게까지 대놓고 막대한 적자를 내겠다는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재정 확대를 통한 어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정책이 많아서 이 진보 정권 특유의 돈 풀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큰 정부라고 하죠. 네, 큰 정부. 다만 그 진보 정부가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뭐 그 정책 기조대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시중 통화량 M2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좀 늘어나서 당연히 통화량이 늘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네. 뭐 경제의 자연스러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는 오르죠. 그렇죠. 돈 가치는 떨어지고 지금 실제로 원화의 이 가치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그게 환율로 예, 환율이 지금 인상 원인이 1,520원을 지금 자극할 정도로 지금 1,500 초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의 원달러 환율 1,480원을 마지노선으로 봤다면 지금 너무 높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금리를 지금 내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금리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집을 아파트를 뭐 어쨌든 사느라고 맞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죠. 자기 자금으로 다 할 수는 없죠. 네, 대출을 받으면 이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것이 부르는 정책의 이른바 역설 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이해를 좀 쉽게 네. 하려고 그러면 우선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핵심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예, 본래는 이게 수요 공급이 가장 전통적으로 시장의 법칙이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법칙이니까 네. 수급이 공급 부족 이게 제일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특히 전세에 바로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에요. 말씀하신 앵커께서 하신 게 지금 한국은행의 홈페이지 가보면 유동성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현재 M1, M2 회비와 광의의 통화가 있는데 지금 4,400조 정도 돼요. 네. 풀린 돈이. 풀린 돈이. 예, 우리가 네. 지금 GDP가 2,6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GDP의 2배 가까이가 돈이 풀렸어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만 이런 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이때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 그냥 돈을 무제한 엄청 풀었고요. 풀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벌써 지금 728조 올해 예산이 굉장히 작년보다 뭐 8% 이상 증가하는데 730조 되는데 26조 벌써 민생 자금 지원금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연 100조 정도 되는 이 재정 적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내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예, 있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뭐 양적 완화죠. 뭐 재정 확대, 통화 확대 이런 말을 하는데 통화도 확대되고 재정도 확대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뭐 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결국 통화량을 늘리고 네. 돈이 늘어나면 어디게 가느냐. 지난 주일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결국 돈을 많이 풀면 2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돈이 민생 자금이 하면 자영업자에게 이제 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 통장에 파킹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대출을 네네. 갖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돈은 가진 자로 가요. 대기업에 물건을 만들거나 부자에게 쏠리게 됐죠. 대기업으로 가거나 네. 뭐 이렇게 그건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는데 더 돈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이제 이 통화량이 자산 시장으로 움직이는데 과거에는 부동산으로 많이 본래 그 한 달 만에 주식 시장으로 가고 3개월 만에 부동산으로 간다 이런 통계 보고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정부가 돈을 얼마만큼 풀겠다 재정이든 통화든 네네. 국채가 됐든 이 재정이 확대가 됐든 푼다고 딱 하는 순간 바로 주식시장 뜹니다. 네. 그 돈이 이제는 주식시장으로 바로 오고 결국은 이게 돌아서 귀착지는 종착지는 부동산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 결국 올 거예요. 네. 주식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산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 과열이 되거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좀 높아진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 전환율에서 월세가 올라요. 전세도 오르고 공급이 부족할 땐 더 많이 올라요. 네네. 그러면 결국 무주택 월세 사는 월세 난민이라고 하거든요. 월세 난민이라고 월세 하죠. 난민이 누구냐면 20대 30대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고스란히 아무 한 일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밀려나죠. 예, 갑자기 월세가 올라가지고 이제 살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방을 줄이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이제 금리의 결정 구조가 공식이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 더하기 이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 때문에 뭐 1.8에서 2%였다 2.5까지 간대요. 결국 금리는 올라간다 내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예,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도 2% 이상이거든요. 예.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되면 고환율이 되면 그러니까 자재제 우리 자재의 대부분을 지금 건설 자재. 네. 대부분을 지금 수입하고 있거든요. 다 수입이죠. 예.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사비도 낮추기 어렵고 그러니까 집값에서 보면 집값 상승 요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전월세도 오르고 내릴 일이 없어요. 우리의 주제는 오늘 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주거 문제니까. 주택 건설비를 비롯해서 그것이 주택값, 아파트값을 밀어올릴 일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런 하락 요인이라고는 딱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 금리, 유동성, 환율, 그다음에 글로벌 집값도 영향을 미쳐요. 이 부분 오늘 제가 왔으니까 세계의 글로벌 집값. 예, 그런데 이제 앵커님 지금 세계에서 집값이 내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일까요? 그래서 예,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 중국도 올해 상반기에 멈췄어요. 예, 중국도 중국은 워낙 쭉 내리다가 내리다가 예, 멈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게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6,000불인데 우리와 같은 수준이 대만하고 일본이에요. 36,000불. 이렇게 인당 GDP가. 그런데 대만, 일본 다 올라요. 대만 이번에 올해 4만 불 넘는다잖아요. 네, 대만은 좋고 네. 특히 또 대만도 재미나는 게 TSMC, 가오슝. 세계 그러니까 TSMC 이렇게 반도체가 있는 게 세계 올라요. 최고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실리콘밸리와 TSMC를 보면 꼭 수도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산업이나 일자리나 소득이 높은 우리나라도 뭐 이제 젊은 말씀하신 대로 평택을 넘어서서 용인, 처인으로 간다는 이런 말씀. 데도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래서 세계에서 집값이 지금 내리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앞에 한번 말 중에 일본처럼 될지 모른다 했지만 사실은 일본도 집값이 지금 많이 올라요. 23개 구 중에 5개 구 중심으로 도심권 위주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현상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도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 오모테 산도 시부야가 있고 한국이 있는 지역인데 400평짜리가 900억에 팔렸다는 기사가 떠 있어요. 한 평당 4억 5천이죠. 엄청나네요. 우리나라 제일 비싼 게 소위 그 신반포에 있는 레미안의 원베일이에요. 신주택 유명한. 네, 그게 34평이 뭐 73억 정도, 평당 건축비로 2억 4천이거든요. 일본이 4억 5천, 4억 5천 돼요. 우리보다 한 2배 가까이 되네요. 뭐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강남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싱가포르이 9만 2천 불이거든요. 우리나라는 3만 6천.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과 싱가포르 집값은 비슷한 게 맞아요. 싱가포르는 뭐 여기 알다시피 그 마리나 베이가 있고 바닷가 이런 데가 5억 6억이에요. 홍콩도 제일 비쌌던 데가 한 그 아파트 건물 기준으로 거의 10억이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5억 6억 차이나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금리도 오르고 공사비도 오르고 세계의 집값도 다 올라요. 중국도. 그러니까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다. 예외가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거시 경제의 최대의 리스크는 저는 가계부채하고 환율로 보는데 부익부 비리핀 때문에 가계부채가 연체율이 높아지고 아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환율도 우리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리먼 쇼크 때 얼마인지 아시나요?
환율이 1,600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네.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97년 말 IMF 때 이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저도 도시경제를 연구하는 도시경제 뭐 전공을 한 학자로서 이렇게 쭉 보니까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한양대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1,600 갔다 그러면 이미 위기가 왔다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하고 다른 거는 미국이 예전에는 통화 스와프를 해줬어요. 안 하잖아요. 예, 일본도 우리에게 해줬는데 안 해줘요. 두- 일본이 뭐 예. 100억 불인가 해주고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우리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가 4,200억 불 정도 되는데 우리 전체의 그 GDP 규제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낮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그 4,200억 불 중에 또 200억 불은 트럼프가 가져간대요. 250억 불을. 지금 그것도 못 준다 그래가지고 네. 200억 불씩 10년 주기로 했는데 네. 지금 1회 연도인 올해부터 지금 미국에 이 돈이 제대로 못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위험도도 한 30% 된다. 저 얘기만 되는 게 아니라 저도 학자들하고 교류하니까 가장 문제는 가계부채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집값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하자면 젊은이들 지금 취업률도 45%밖에 안 돼요. 대학생이. 낮죠.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정책에 좀 더 방점을 두어야 되고 특히 환율은 통화 스와프 이거 바로 하지 않은 지금 반도체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1년에 7천억 불을 수출하고 6천억 불을 수입을 해요. 그런데 6천억 불 대부분의 90%를 원유에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 구조가 그렇게 안심하고 낙관할 것만은 아니다. 그 경제가 나빠지면 펀더멘털이 나빠지면 결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 시장은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큰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 뭐 집값은 공급 부족으로 단 위기만 안 오면 3, 4년 오른다. 네. 서울의 집값은 2040년까지 서울이 성장한다. 떨어질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떨어질 일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앵커님 이 10년 주기설이 있어서 요 얘기 집값은 그러니까 계속 5년 오르지는 오르고 않지만 네. 2000 우상향 고점이 올라간 40년까지는 우상향 추세는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떨어지고 우리가 2021년 10월이 고점이었어요. 2014년에 집값이 쫙 오르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네. 한 6년 가까이 오르고 그때 집값이 재건축은 서울은 3배 정도 오르고 아파트는 2.5배 오르고 웬만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2배 올랐어요. 네네. 무섭게 올랐죠. 그랬던 게 정확하게 2024년 초 2023년 2년 만에 30%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강남 불패 신화 있다는 거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집을 잘 산 사람은 굉장히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잠실에 사는데 엘사 아파트인데요. 2021년 10월에 34평 국민평형이 이게 28억 갔거든요. 네. 그런데 2023년 말에 저희 친구들이 저 얘기 듣고 많이 18억 6천까지 떨어져요. 그 목동도 마찬가지. 네. 여의도 다 마찬가지. 30% 떨어지고 지금 37억 가요. 다시 또 반등해서 10억씩 떨어져. 네. 30%. 이거 알아두시.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에 지방에 집 사는 분들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고점 대비 30% 떨어졌다. 이거는 그냥 사도 됩니다. 아, 네. 고점 대비 30%.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바닥 찍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 환율 때문에 이제 환율이 이 1,500 원선을 넘어서 1,520원 뭐 이렇게 한번 찍고 왔고 또 더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도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지금 아주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플레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죠.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인데 네, 지금 여기에 얘기한-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진짜 오늘 날카롭게 밝혀 우리 이제 구독자랄까 시청자분을 위해서 자, 금리와 부동산 역으로 갑니다. 역의 관계입니다. 반대 관계. 네. 금리가 오르면 집값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랐음에도 집값이 왜 오르냐? 이건 공급 부족의 관계입니다. 공급 전세, 때문에. 예, 네. 전세가 오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이클 상으로도 지금 이제 집값이 오를 때가 되었다. 특히 서울이 이제 촉발이 된 거죠. 네. 예, 두 번째 인플레가 중요한데 물가가 오르면 본래 부동산은 인플레 방어 기능 이걸 네. 해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본래 물건값은 오릅니다.
예, 그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죠. 자재값이 오르고 예, 물건값으로 네. 금은도 올라요. 예, 반대로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게 지금 환율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수입 물가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더 집값을 더 밀어붙여 올리는 지금 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를 때가 한국의 부동산을 싸게 사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 이유가 중요한데 같은 달러라도 만 달러라도 우리 집을 살 때는 원화로 사잖아요. 지불을 하죠. 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집을 살 때는 환차 예, 이익을 환차 이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빠져나갈 때가 어떨 거냐 이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으로 살 때는 싸게 살 수 지금은 있다. 엄청 좋은 호기로 보여지죠. 특히 중국인들이 그래서 많이 차이나머니가 그렇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뭐 지금 중국인들이 산 부동산이 뭐 아닌 데가 별로 없다. 예. 좋은 데 가면 다 중국인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예, 지금도 외국인들이 강남 집값을 올리고 최근에 뭐 신문사 기사를 봤더니 중국인들이 최근에 또 그렇게 많이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 본래 강남 아파트는 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렇죠. 주재원이나 이런 게 그 대기업에 임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중국인들이 또 산다 이런 게 좀 이색적으로.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죠. 그게 뭐냐 그러면 대출 규제를 안 받아요. 자기네 은행에서. 그거는 그러니까 부동산 연구를 또 오래 하시고 전문가로서 네. 왜 중국인을 비롯해서 외국인에게는 대출 규제를 안 해주는 겁니까? 예,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네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 본토에서 받는 게 있고 그 뭐 이중 규제다. 예, 여기 한국에 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국 은행에까지 우리 금융감독원의 또 금융위원회의 그 지침이 그걸 강제하기는 저도 그 문제 의문을 물어봤더니 그는 사실상 자본주의의 경제에서 어렵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우리나라 명의로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법인으로만 또 그렇게 하더라도 제한이 많은데 상호주의에 의해서 저는 많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이 좀 더 외국인들이 시장을 교란시켜요. 예, 오히려 더 돈도 많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물가가 오르면 네. 결국은 부동산도 오른다. 대표적인 게 이 아파트와 금은입니다. 네. 물건을 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에서 물가를 잡지 않으면 금리를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좀 오를 금리의 글로벌 동조한 상태가 오를 것 같은데 사실은 올라도 많이 내리지는 않는다. 지금 물가가 안 내리니까. 네네. 그러나 금리가 오르더라도 결국은 내년 이후에는 내릴 것이다. 그래서 미리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 변동금리를 사는 그런 이유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이 작년에 한 얘기 중에 우리나라에서 직장인들이 월급, 이 봉급을 모아서 서울에 집을 사려면 전 세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이제 계산해보고 한 말일 텐데 그래서 이게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품을 빼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뭐 30년 이런 장기 불황에 빠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지표가 많아요. 평가 지표가.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걸 잘 모르거나 그 참모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걸 PIR이라고 하는데 이걸 네. 영어로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인데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에요. 이게 서울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원과 국민은행에서 KBS 나오는 자료가 정확성이 없어 그런데 15배에서 약 19배, 2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아까 평균이 15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되게, 예. 이걸 살려면 한 푼도 안 쓰고 15년에서 15년 20년을 혹은 모아야 20년.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평균이 보통 적정한 PIR은 8에서 10으로 봅니다. 8년에서 10년. 10년을 하면 네. 내 집을 하는 게 이게
좀 적정하다. 근데 어차피 집값은 비싸니까 고가 내구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기준은 지나치게 길군요. 서울만 그래요. 서울만. 그렇고 경기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13인가 뭐 저 기억에 그런데 집값이 낮으니까 경기도라고 그래서 뭐 월급을 아주 적게 받고 그러진 건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예, 그거는 그까지는 맞아요. 좀 높다. 근데 PIR 지수를 가지고 글로벌 비교를 해본 통계가 나이트 프랭크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주택 연구기관에서 몇 군데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그걸 하는데 4년 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9위예요. 세계 그 서울의 도시 중에 나라가 아니에요. 이 참고로 서울은 인구 1,000만이 깨졌지만 서울은 세계의 10대 도시 안에 꼽습니다. 학자들이. 네네. 그걸 글로벌 메가시티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올라서 한 7위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1, 2년 사이에 급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서울만 유난히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다 이거 아니에요. 네. 예, 도쿄도 그렇지 않다. 예, 네. 도쿄도 비싸고 런던, 파리, 뉴욕 이런 데 다 지금 세계의 뭐 이 소위 말하면 작은 도시들 뭐 이런 스위스라든지 뭐 모나코 이런 지역들이 이 지금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라고 그랬잖아요. 네. 평당 아파트 가격이 5억 6억씩 하고 우리나라 제일 비싼 게 신반포의 그 레비안 원베일리인데 이거는 2억 3, 4천 한다. 뭐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른 비교 방법이 없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만 유달리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 이 그것은 부분은 팩트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본도 지금 집값이 굉장히 비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뭐 10년 전에 일본이 아니고 4, 5년 전부터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일본 경제가 네네. 좋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잘못 알고 계신 거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맞는 말도 있지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서울이 유난히 비싼 것은 그거는 인구 밀도 때문에 그래요. 네. 서울의 면적 대비 싱가포르이 도시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서울은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인구 밀도나 산업이나 모든 것들이 부가 지금 서울로 집중되어 있다. 이런 걸 감안하면 뭐 서울의 집값은 뭐 좀 과열 이상적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불황 때도 그런 현상이 일부 있었지만 도쿄와 서울이 이제 비슷하다고 볼 때 도쿄에 있는 똘똘한 그 고가 주택은 이 계속 오르거나 이 아주 더 올라요. 차이가 굉장히 올라요. 그 4, 5년 전부터.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비싼데 외곽에는 그러니까 도쿄 외곽은 좀 텅텅 비는 그런 현상도 일부 있고 해서 그러면 서울도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타났을 때 오히려 지금 무분별하다고 할까 서울을 집값이 모두 오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건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구는 우리나라도 이제 5,200이 깨져서 5,160만 명, 서울도 1,000만 명인데 지금 930만 명으로 줄었죠. 예, 네.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이걸 주거 문화 주거 트렌드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이 변화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도시에서만 놓고 보면 도시는 서울만 놓고 볼게요. 네. 사람들이 어디로 살고 싶으냐 하면 도심이란 거는 정확한 뜻이 도시의 중심부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육이나 교통이나 편의시설이나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뭐 의료를 비롯해서 네. 이게 집중화되어 있잖아요. 균형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 사람들 몰려 있죠. 그리고 직주 근접해요. 젊은이들은 직장과 가까이 제가 30분 이내에 출퇴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고 가장 이상적이죠. 예, 가장 예. 그리고 이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 같은 경우에는 15분이 좋다고 해요. 새로운 사실은 도시도 가장 예, 이상적이죠. 15분 이내에 다 있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자전거 타고 도보하고 그러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되고 스트레스가 적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도심권으로의
회귀 현상 이걸 유턴이라고 그럽니다. 유턴. 리턴. 네. 그러니까 외곽에 갔다 그리고 노인들일수록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외곽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은 병원도 있고 다 그 갖추고 있는 거. 갖춰야 되는 거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도쿄를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도 지금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한 10년 뒤처진 걸로 봐요. 네. 그 글로벌 도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이 그런 그걸 보여줬고 또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도심으로의 회귀 현상 이거는 앞으로 우리도 좀 나타날 거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서울 중심으로 경기도나 인천보다는 서울로 오려고 하는 또 경기 인천 중에서도 도심이 있죠. 네. 대도시 위주로 가려고 한다. 그다음에 아파트 위주로의 현상은 10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뭐 얼주가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얼어 죽어도 아파트. 예, 이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아파트 문화가 아주 이렇게 독특한 문화라는 걸 예전에는 막 이게 뭐 텐트니 뭐니 막 성냥갑이다 그랬는데 지금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이 여담이겠습니다만 그 로제의 아파트가 그 윤수일 아파트가 다시 또 버전을 바꿔서 세계적인 히트곡이 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정서. 예.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지. 집은 역시 아파트야. 이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네, 정서도 중요하죠. 그것도 있는데 세계에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동사무소 있고 파출소 있고 학교 있고 이런 게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아파트가 있어도 이렇게 다 커뮤니티가 예, 없어요. 형성되지 않죠. 그런 네.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네. 싱가포르, 홍콩도 우리처럼 이렇게 대단지로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도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화가 아이 자녀가 그 안전하게 단지 내에 학교 다니고 이런 데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뭐 초품화라는 게 초품화 있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런 용어도 사실 한국의 아주 특이한 현상 네, 아닙니까? 심지어는 초중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 걱정이 없죠. 그렇죠. 그 안에서 다 걸어 다닐 수 있고. 네, 거기에 네. 필요한 또 생활 시설이 다 돼 있고, 네. 체육이나 운동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앞으로의 새로운 문화는 적어도 문화라는 개념은 30년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트렌드는 10년인데 한 세대를 봐야 된다. 네, 문화로 보면 아파트 문화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세계에서 독특하고 가장 편리하고 제가 외국인을 만났는데 이렇게 아파트를 살아보더니 정말 이건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예, 오스트리아 요새는 밥도 제공하잖아요. 예, 호텔 비주. 아파트. 예, 이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는 앞으로 계속 갈 것이고 도심권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곳들은 앞으로도 한 30년 갈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건 하나의 문화로 확고하게 트렌드로 자리 하나의 문화하고 한 세대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도 진행되고 있다.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아져. 최근에 제가 보니까 평창동이나 성북동에 단독에 살던 할머니들이 강남으로 많이 왔어요. 네. 제가 만나봤더니 아주 만족하대요. 네. 자기 집에서 저택에서 정원 가꾸고 수용하고 이거는 굉장히 체면으로 좋았지만 네. 여기 와 보니까 더 훨씬 친구도 많고 외롭지 않다. 네, 그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이 몰리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지방에는 미분양이 아주 많고 네. 저도 안 팔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미분양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파격적인 감경을 해주면 이게 실제로 그 효과가 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지방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뭐냐 그러면 이 지방 같은 데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하고 공급 과잉이죠. 예,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땅이 많고 인허가를 좀 쉽게 해줬다든지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한 건데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예, 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 세제 혜택을 일부도 좀 주고 있는데 파격적으로 줘야 돼요. 더 아주 확실히 줘야 된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도 그러고 누구냐면 김대중 정부 때 시행을 했는데 5년 샀다가 5년 이내에 팔았을 때 양도세 100% 비과세를 했거든요. 완전히 면제.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10년 주기설에 의하면 집값이
계속 지방이라고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좀 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랬다 팔았을 때 세금은 하나도 안 하고 음. 되니까 네네.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는 혜택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하나 뭐 그렇게 일부 지역은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일부 지금 뭐 그런 지역을 네네. 인구 소멸 뭐 우려 지역만 정하는데 있죠. 그렇지 말고 뭐 저 같은 노인 이런 이제 서울에 저도 고향이 경남 하동 하계장터고 이제 부산에서 나와서 저도 부산에 살고 싶거든요. 지금 친구들이 다 그리 가려고 부산이 해요. 고향이시고. 네, 그러니까 은퇴 후에 서울을 살 생각이 많지를 않아요. 음. 네, 그러면 이런 부산 사람들에게 가보니까 좋잖아요. 예. 저도 이제 여행 다니면서 이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알파자도 있고 물가 싸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 5, 6도를 제가 가보니까 전에 없던 제가 오랜만에 가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언덕에 아주 그림 같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예. 5, 6도가 보이는데 그런데 송도에 가격은 의외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안 비싸. 그러니까 또 울산도 그래요. 음. 울산도 사실은 굉장히 살기 좋거든요. 네. 예, 뭐 저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지방의 아파트를 늘리는 방법은 과거에 사용했던 네. 세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저 같은 이제 노인들에 대해서는 자꾸 노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아니, 저 이제 이제- 갓 이른신데. 아이 저 네. 그래도 이제 노인 나이가 법적으로 뭐 되었던 건데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네. 예, 그걸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제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아파트를 두고 이걸 전월세를 주면서 노생활비로 샀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자기는 비거주 그건- 1주택 개념이잖아요. 네, 전세금을 가지고 지방에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라 네. 생활비 조달 목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1가구 2주택을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지방만 인구 소멸 지역 이거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다 해줘야 돼요. 음. 그렇게 한다면 수요가 좀 증가하고 이 사람들은 사타 팔았다 할 사람이 아니죠. 아니죠. 예, 10년 네. 이상 보유하게 한다면 참 좋겠다. 그런 정책적 생각이 아이디어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네, 이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뭐 사람은 뭐 서울로 말은 뭐 제주로 뭐 이런 말은 옛날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방의 인재들 그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지방의 거점 도시 중심으로 좀 나서 서울을 굳이 안 올라와도 되면 좋을 텐데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죠. 그저 서울로 막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의 뭐 그 거점 국립대학이나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거기서 고향에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서울 및 이 주요 광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주요 도시 뭐 부산도 그렇고 이제 큰 도시 위주의 그것도 좋은 그런 정주 여건이 된 도시 한 20%와 나머지 그 뭐 그야말로 사멸 지역, 전멸 지역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분화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예, 이대로 가면 뭐 지방 소멸은 빨라질 거고 지방 도시의 80%가 인구와 소득이 다 감소한다는 건 나와 있는 통계죠. 네. 예,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제가 조금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서울대를 뭐 10개 만든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지방에. 제가 부산대 법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부산대도 이제 그러니까 그 제일 지방대 중에는 크잖아요. 훌륭하죠. 부산대, 네. 경북대 이런 데가 크니까 저도 그걸 기대했는데 그 얘기가 그 뒤에 없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그게 이제 부산에도 대학을 잘 지어서 부산대로 발전을 고유하게 시키지 않고 서울대라는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라는 식의 아니 저는 그렇게 이거 한 사람이 지금 교육위원장 하시거든요. 맞아요. 전태호 하여튼 그 저 후배라서 제가 이제 식사도 얼마 전에 하고 그랬는데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약으로 해놨는데 국민도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교육과 일자리가 이게 두 개가 지방 경제 국가 균형 개발을 활성화하는 키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은 없다. 공약마저도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네. 건 아쉽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우선은 교육이 우선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스카이대학 같이 지방에 여기에 이런 것들이 와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어떤 저는 거죠? 재미나는 게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제가 지방 출신이고 농촌에서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장 공장을 이전하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쉽지 않죠. 예, 그 키부츠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이스라엘이 예. 집단 예, 제가 가봤거든요. 농장. 예, 네. 그걸 가보고 놀란 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막에 지었더라고 농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협동조합 형태로 젊은이들 지금 이제 그 젊은이가 나이가 들었던데 여러 가지 집단 농업을 해요. 공동 생산, 공동 판매. 네네. 그리고 잘 살아요. 교육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이익이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 예, 네. 그러니까 예, 농산물을 잘 내다 만들어서 팔아서, 시장 예. 수익을 남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관계할 필요도 없고 땅이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 불모지가 없죠. 예, 그리고 네. 청년들도 농업하려고 하거든요. 스마트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뭐 농업 이게 전수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한국형 기부츠 농장을 만들어서 한국형 기부츠. 예, 그 노인들도 그렇고 거기에 농사 짓고자 하는 젊은이들도 그 원하면 요즘 뭐 농림 그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엉뚱한 데 다 쓰이거든요. 저출산 예산처럼. 예. 예, 여기에 땅을 10,000평, 50,000평 제가 연천 군수님 만났을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단위로 해가지고 한국형 기부츠를 만들 수 있어요. 한국형 기부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농사 기술 시켜주면 되잖아요. 젊은이들 다 실업자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곳에다가 정부가 땅을 그 대신 1,000평씩 줘야 돼요. 한국형. 처음에는 우리는 땅을 장기 30년 장기 조리 융자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걸 가져야 우리는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그럼요. 아, 그 돈 나라에서 장기 30년 저리로 주면 되잖아요. 네. 무이자로 줘도 그런 돈은 아깝지 않다고 다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정주한다는 이 약속이 필요하죠. 아 그렇죠.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혼자 아이들 키우고 유아하는 것보다 그거 다 있거든요 시설이. 그게 이제 한국형 기부츠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제가 생각한 네.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도 거기 가서 자고 왔거든요. 이게 관광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세계에서 다 예. 와요. 예, 예. 이게 관광이 되니까 관광객도 몰려와서 또 거기에서 기숙을 해요. 숙소도 하고. 그렇군요. 아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지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예, 지금 인구도 늘리고 취업도 하고 우리나라 스마트팜이 뭐니 해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몰라요. 많죠. 거기다가 관광 농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제대로 활용을 해야죠. 예, 젊은이들이 하면 노인들이 하면 안 보러 와요. 근데 젊은이들이 네네. 자녀를 키우면서 네. 관광 농원, 체험 농원보다 근데 왜 이런 거는 안 하는지 아. 예, 정말 좀 답답합니다. 네. 네. 그런 그 정책에 우리가 이 귀를 기울이고 네. 생각을 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도 상당히 솔깃합니다. 예, 서울대 10개 지방대 빨리 서울대로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 네, 빨리 해야죠. 아, 공약했잖아요. 그 첫 번째 그 교육부 장관 때 나왔다가 이 정부의 첫 번째 교육부 장관이 낙마하면서 또 이게 흐지부지 됐어요. 아, 그래요. 그 여성 첫 내정자가 개인적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낙마하면서 서울대 10개 공약이 사실상 그 낙마와 함께 좀 사라진 듯한 느낌인데 정책이 좋으면 계승을 해야겠죠. 아, 그럼요. 네. 지금 교육 문제와 산업 일자리 해결 없이는 도저히 지방의 부동산도 그렇고 복진이 성장 산업 이런 걸 국토 균형 개발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어쨌든 그 기존에 지금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을 계속해요. 하죠. 그게 뭐 서울이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구의 어떤 뭐 각 도시마다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흔히 나오는 얘기가 인천의 뭐 강남, 뭐 어디 대구의 강남이란 강남 이런 말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강남은 이제 대명사처럼 살기 좋은 곳의 대명사처럼 된 것이 사실인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그 똘똘한 한 채를 갖고 또 가져야 하는 전략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방 거점의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가 또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세요? 예. 아주 정말 오늘 본질적 질문인데요. 근원적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저 이제 도시공학을 공부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이 도시가 도자라는 거는 관청 도자예요. 시는 시장 우리가 그렇죠. 말하는 이게 시장이죠. 예전에는 그게 네. 이제 영어로는 시티고 예, 도시인데요. 이 한 도시가
제대로 만들어지기까지는 한 80년에서 100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1세기가 필요하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강남처럼 이렇게 30년 만에 이렇게 도시를 완성한 사례는 세계에도 유례가 없죠. 예, 없지만 그렇게 본다면 예, 도시의 흥망성쇠 성장하고 정점을 찍고 또 쇠퇴할 만하면 또 재개발을 통해서 또 부흥을 하고 지금 이제 서울의 강남도 지금 재개발기에 네. 서울 강북도 지금 사실은 이제 서울의 도시가 1910년 일제가 강제 병합했을 때 서울의 도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한성에서. 한성이 그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100년이 된 거예요. 경술의 국지 소위 말하는 한일합방 때부터 시작한 거죠. 예, 그때가 이제 진짜 그때 도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조선 시대 때는 도시 계획이 없죠. 그래서 네. 그 도시가 지금 이제 결국 영등포나 동대문 뭐 청량리가 이제 급변동하는 거 제가 유망하게 보거든요. 서울이 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 근대 사극 같은 거 보면 결국 전철 따라서 네. 마포종점 그 그렇죠. 청량리 그 해화동에서부터 마포까지 전철이 다녔다. 그렇게 도시가 사실 그런 것을 따라서도 발전하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치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이제 얼마까지 갈 거냐 하는 건데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아, 오래 간다. 예. 왜 그러냐면 하나의 이제 아까 문화 트렌드 잠깐 앞쪽에도 말씀했지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고 여기에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 교육, 편의시설, 쇼핑이죠. 네, 그다음에 문화시설까지. 예, 여기에 공원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에 그 병원 의료 시설까지 갖추어지는 데는 이건 단기간에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딱 확고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돈도 많이 없어서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이 똘똘한 한채의 개념은 도시의 중심부라는 거. 서울은 또 한강이 흐르는 멋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중심부 지역이 똘똘한 한채의 개념으로 뭐 정의한 건 없죠. 법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핵심 입지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아파트 문화 이게 이제 결성이 돼서 세 가지가 결합해서 뭐 단독주택을 똘똘한 한 채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예, 그렇게 이제 요새 우리나라는 아파트죠. 예, 이제 정립이 됐어요. 네. 근데 이 문화는 왜냐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걸 영어로는 미국의 이론인 fly to the quality란 말을 써요. 그다음에 슈퍼스타 시티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슈퍼스타 시티. 예, 슈퍼스타. 아. 미국 사람들은 스타를 좋아하잖아요. 슈퍼스타죠. 그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 중에서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도 주거가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는 본능이다. 이렇게 그렇죠. 주거의 본능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좋은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이걸 주거 이동인데 상향 이동이냐 수평 이동이냐 하향 이동이냐 망하기 전에는 하향 이동은 안 해요. 그리고 최상층 계층 구조화가 됐어요. 신부나 계급화가. 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이거보다 더 나은 곳이 발생하지 않으면 네.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마다 좋은 회사를 좋은 차를 타다가 왜 낮추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고 욕구다.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지방 거점에 대한 것도 같이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똘똘한 채는 물량도 한정돼 있고 다 그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돼버려요. 가격이 더 양극화가 돼. 그리고 아까 슈퍼스타라고 그랬는데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예, 미국에는 슈퍼스타의 개념을 딱 정의하고 있어요. 1번 재벌이에요. 2번이 연예인이 운동선수. 3위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예, 4위가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전문직.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앵커님? 예, 이건 일반인이 잘 몰라. 근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거죠? 예, 슈퍼스타는 같이 모여요. 끼리끼리. 예. 유유상종이군요. 예, 그래서 지금 용산이나 강남이 뜨는 이유도 이제 재벌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그 말씀 듣다 생각난 게 네. 그 아파트 가격의 일정 비율은 이웃값이다. 아, 그럼요. 바로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끼리끼리 예, 좋은 이웃을 만나는 거. 그리고 심지어 뭐 서울 강남에는 얼마 전에도 그 뉴스가 나왔지만 사돈 결혼 관계도 그 커뮤니티 안에서 아니, 맺는다. 당연히. 네. 아니, 학교를 한동훈 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학교 나와서 아니 그 정감이 거기에 따른 정서 공통 정서가 있고 교감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꽁꽁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사냐 봤더니 뉴욕도 그렇고 지금 말한 네 가지 계급이 있죠. 이걸 네. 슈퍼스타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시티에 살지 않았던 사람은 어쨌든 그리 가야 돼요. 네. 그런데 매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으로 밀어붙여야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베일리 아파트도 누군가가 매물을 내놓으면 74억을 더 높아서 갈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중개사들 제가 이제 저도 뭐 네. 공인중개사협회 공인 고문다고 해서 만나보니까 강남 지회장님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그 아마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집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리스트가 있다는 사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못 살까요? 예, 없습니다. 물량이 예,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 누군가가 배팅밖에 없다. 예, 돈으로. 예, 뭐 80억에 내가 80억에 팔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누군가가 매수 리스트에 있던 사람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집값이 네. 그냥 10억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부감이 들 것이니까 그거를. 다 그거를 바라보고 예를 들어 부러워는 해도 또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현실은 인정해야 된다. 가격의 양극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열망, 네. 매수는 어차피 이거는 대통령도 막을 수가 없다. 네. 그건 주거의 본능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왜냐하면 사실은 집에 저도 좀 큰 평에 살아본 적이 있고 그런데요. 솔직히 이게 주거 행복이란 단어가 나와요. 네. 예. 이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의 선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는 사람은 첫째는 자 하나씩 보세요. 월세가 있는 사람은 어쨌든 경제적 측면에서 반전세로 가야 되고 같은 동네라도 네네. 지금 뭐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전세로 가서 내 집 마련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이걸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야 된다.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저도 나이 70 저도 나이 많아서 자꾸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하나씩 장기 계획이 필요해요. 장기 플랜이. 예, 그리고 그곳은 정해져 있어요. 저희 얘기는 네. 나만 가고 싶은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저와 예를 들게요. 제가 제자들이 저보고 강남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게 다로 외곽에 사는데 저는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강남에 우선 입성을 강남에 가라고 그래요. 우선 네. 주거 형태가 어찌 됐든 월세를 얻더라도 그 동네에 가라. 네, 이 말이 네, 도움이 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말이 이상한데 저 외곽에 있으면서 자꾸 머릿속에 강남을 그리면 실현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요. 강남에 살다 보면 자극을 받아요. 강남에 꼭 불편하더라도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일단 월세라도 월세 빌라에 전세라도 살다 보면 무슨 욕구가 생겨요. 이거 빌라라도 상승하고 싶다는 예, 강한 욕구가 생긴다. 동기부여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을 줄여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빌라라도 사게 될 거예요. 네. 그럼 빌라를 사고 나면 그다음에 뭘까요? 나도 연립이나 좀 넓혀 가겠다.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겠죠. 예, 한 번에 될 수 있는 일은 아까 어려워요. 서울은 주거 사다리를 네. 올라가야 한다. 하나하나씩 그건 가능해요. 10원. 네. 그다음에 이제 한 번씩 오는 게 기회가 이제 그 분양이 와요. 그때 로또 이제 분양이라고 해서 로또 분양도 청약 있고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당첨. 10년, 20년 있으면 20억을 벌게 돼요. 그렇군요. 10억을 모으면 30억 가치 있는 걸 10억에 사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분양가 상한지. 네네. 그리고 상기 신도시 이런 데 가면 한 3억에서 5억을 벌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박영커님이나 저도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막 3억 벌고 1억 벌고 이래서 네. 우리가 지금 네네. 아파트가 3, 4억이 10억이 되고 있는 게 있는 거지 어떻게 그냥 한 방에 이게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한 청약 말씀. 하나하나 그 지역에 먼저 가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지역이 있다면 목동을 꿈꾼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야 된다. 예, 부천에서 있으면서 자꾸 목동을 바라보면서 아. 이러면 안 돼요. 중요한 말씀을 그러면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부천에는 지금 조그만 아파트에 전세 사는데 목동 가면 빌라에 전월세를 반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 말 할 수 있죠.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야 그 전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그 사람들이 꿈이 뭐 대화를 하잖아요. 같은 동네. 그래서 상승에 강한 자극을 받아 동기부여가 된다. 네, 그 말씀 중요하고요. 그러면 확실히 그렇게 되면 돼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네, 길이 있다. 오케이. 그리고 네. 진입을 해라라는 말씀 주셨고, 자 이제 결론으로 네. 이제 원장님의 고견을 정리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지배했던 그 공식들이 흔들리는 이른바 이 변곡점, 그렇죠. 리플렉션 하는 그 포인트라는 말씀이 이제 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 사람 다 팔았다. 이게 이재명 정부 생각에는 이제 그걸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네네. 이미 그 효과가 지금 반감됐어요. 왜냐하면 매물 나왔다가 내렸다가 내린 거에서 그대로 안정되게 가야 되는데 네. 다시 올라 버려요. 네네. 이거는 이제 약발이 끝났다. 음. 그러면 6.3 이후에 선거도 끝났고 그동안 그럼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초강력 카드죠. 고강도 카드를 낼 거예요. 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강남과 마용성과 한강백도 똘똘한 한 채는 영향이 이제 밑붕에 거친다. 네. 그럼 그곳이 내리지 않고 오르면 그럼 금강구 우리가 흔히 동대문, 네네. 서대문 네네. 뭐 이렇게 이런 지역은 그냥 괜찮을 것인가. 강서에도 보면 우리가 여의도도 있고 요즘 동작구도 네. 뜨고 목동도 뜨잖아요. 그것도 내리기가 어려워요. 네. 또 전세가 내리기 어렵고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고 그 결과는 제가 볼 때 전세와 매매가 동반 상승하는 네. 이런 현상이 아마 이재명 정부 내내 이 주택 문제는 최대의 골칫거리로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은 적어도 정부 3, 4년을 보는 게 아니라 10년을 본다면 10년을 보고.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다른 나라 다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물가도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집을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똘똘한 집을 사라. 공급도 지금 쉽게 되니까 물론 뭐 정원호 오세훈 정원호 시장은 빨리 하겠다고 하지만 빨리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3, 4년 걸린다. 네, 입주할 때까지 그거는 팩트예요. 네. 공급이 4, 나오는 5년 것을 걸려요. 4, 5년. 뭐. 착공이 3, 4년.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공급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 지금은 기차성, 네, 공급의 그걸 장기성. 기다릴 수 없으니 이재명 정부 끝나요. 네. 그때 물론 뭐 다시 할 수도 있는지까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좀 획기적인 정부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와야 된다. 네. 저도 이제 회의 같은 데 가면 계속 강조하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10년을 그리고 바라본 GTX ABC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저는 민생자금보다도 GTX A만 지금 착공이 돼 가지고 돼 있지 B나 C도 지금 안 돼 빨리 있거든요. 하라.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안 해버린 것도 문제고 지금 민생자금 푸는 것보다 몇십 조는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 분산이 돼요. 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래서 서울의 집중을 좀 막아야 돼. 막아낼 수 근데 이거 있다. 하나만 해도 효과가 큰데 이게 별로 진도가 안 나가요. 지금 정부도 1년이 돼도 안 나갔고 윤석열 정부 3년 있을 때도 안 부동산을 나갔고 잡으려면 GTX ABC를 빨리 해라. 빨리 해야죠. 네. 신안산선도 저것도 언제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1시간씩 걸린다니까요. 이거 네. 30분만 줄여줘도 삶의 질이 달라져요. 네. 예, 분산이 되고. 네. 시간이 참 아까울 정도로 이 귀한 말씀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도 GTX ABC 라인 특히 A 라인을 보라 신안산선을 보라. 신안산선 올해 말에 내년에니까 새로운 역이 되는 곳에 집을 사는 것도 오늘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TX ABC 라인에 이제 그 신안산선 역을 신안산선 그 역을 중심으로 한번 새로운 네. 역세권 신설 역세권 거기를 중심으로 싼 아파트 오르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걸 빨리 예, 또 전세가 올라가는 곳이 있다면 딱 타임입니다. 석 달 네. 가량 오르는 데를 잡아라. 네, 이 말씀이 그리고 되겠습니다. 전세가 많이 오르면 집값도 많이 오릅니다. 네. 오늘 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반드시 또 우리 원장님 시차가 좀 있겠지만 모셔서 이제 더 좋은 꿀팁들이 많아요. 공매랄지 아까 말씀한 경매 실질적인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번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원 원장님과 함께했던 2주간의 시간은 이제 오늘 여기서 접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긴 시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우리 방영커짐이어서 영광이고 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 인연은 뭐 오래됐으니까 다음에 또 편행경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 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